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는 사설에서 박영희 후보자는 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명됐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경력 때문에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을 인권에 대한 헌신성과 노력이 아니라 개인의 이념 성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박영희 씨는 20년 넘게 여성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그 분야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장애인 인권운동가다. 지금은 보편화한 저상버스와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도입 등이 그가 주도적으로 벌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힘입은 바가 크다. 더구나 박영희 씨의 통합진보당 경영 논란은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박영희 씨는 2008년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된 적이 있었다. 그 뒤 진보신당 탈당파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여기 참여했다가 2012년 5월 당권파의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당을 떠났다. 이른바 종북 논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런 사람을 단지 통합진보당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면 앞으로 진보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족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가담했던 이들에게는 관대하고 진보적 가치를 좇아서 행동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그런 국회라면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 국회 표결에는 260명의 의원이 참가해서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최소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온 걸 보면 부결 책임을 새누리당에게만 돌릴 수 없다. 박영희 씨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해놓고 통합진보당 논란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핵심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야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재신임으로 저에게 혁신과 단결의 대원칙을 명령해 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에게 묻겠다면서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천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반발과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이선 후퇴 압력이 거세지니까 재신임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해야죠. 지금 벌써 3개년에 걸쳐서 이자만 하더라도 1조 가까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큰 논란이 되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 원 가운데 30%를 정부가, 70%를 수자원공사가 갚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자를 모두 떠맡기로 해서 이를 포함하면 정부가 원리금의 55%, 수자원공사가 45%를 갚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그 조사받을 때 다 이익이 성실하게 했습니다. 네. 포스코그룹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휘말려 있는 포항지역 여권 인사들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서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죠. 경북 포항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 이병석 의원의 측근이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잡고 포스코의 청소 용역업체인 EN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 약선 막걸리, 팡팡 꽃배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재신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혁신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표직 내놓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세우려고 한다.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에게 묻겠다.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주에서 이 혁신안을 문제 삼아서 문재인 대표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측근은 비주류가 혁신위원회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은 혁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히려 재신임을 말하면서 비켜가고 있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민진모 소속의 최원식 의원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반대파를 협박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진모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의 약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당명 중에 민주당이 있는데 다른 당의 집권을 도모하는 모임인가요? 예, 여하간. 새누리당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가 새누리당, 정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뉴스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 편집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편집자 실명제 같은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포털의 편향성 논란은 1차적으로 포털이 정보를 중계하는 그 기능을 넘어서 뉴스를 편집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뉴스, 덜 중요한 뉴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편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 타당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는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또 포털의 편향성을 입증한다며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허점투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를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포털에 압박을 가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 임직원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간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임박한 때였다는 겁니다. 증인 출석을 강제함으로써 포털의 뉴스 기능 자체를 위축시켜서 자기 검열을 노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당에게 불리한 그런 기사를 예를 들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잘 띄게 편집을 했을 경우 이거 회사는 물론 회사 CEO에게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게 만든다는 거지요. 뉴스 편집자들로 하여금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 과정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천병 역할을 도맡아 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처럼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서 논의 환경을 조성하면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을 끌어가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언론의 기능, 그러니까 정부 비판, 견제 이것마저도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라고 매도를 하면서 이 포털이 편향됐다.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의도 연구원은 2006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큰 선거를 앞두고는 어김없이 포털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첫 시작은 2006년 9월에 발간한 포털 뉴스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였는데요. 포털들이 자의적인 뉴스 선정과 편집으로 내심을 호도하고 있다. 네티즌의 마음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골자였는데 이후 대부분의 보고서나 간담회, 토론회 주제가 이와 유사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서강대 최모 교수는요. 뉴스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포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연구를 하면서 이번 결과만 갖고 포털이 친야당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코멘트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 여의도 연구원의 포털 보고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정작 보고서에는 다음보다 네이버에서 제목 편집 행위가 더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말이죠. 포털 사이트 다음이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서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이 더 밉다 이런 얘기죠. 제목 글자 수만 줄였는데 왜곡 편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관계는 불문에 붙이고요. 대놓고 이렇게 일부 포털 특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카카오 또 한참 또 위축되겠군요. 한겨레 정석구 칼럼 보겠습니다. 김무성 포털 편향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언론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이다. 조중동 등 기존 보수신문들이야 원래 권력지향적이었으니 일단 논외로 치자. 언론의 공정성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든 것은 한나라당이 2009년 7월 22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탄생한 4개 종편이다. 2011년 12월에 개국한 4개 종편은 출발부터 화려했다. 앞권은 TV조선이었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의 활짝 웃는 얼굴 아래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는 큼직한 자막을 내보냈다. 종편 출범 뒤 사무실이나 목욕탕 등에 온통 틀어져 있는 방송 내용을 보라. 새누리당이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려면 자신들이 탄생시킨 종편의 편향성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 등도 이에 못지않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들 방송사는 실질적으로 정권의 소나귀에 장악됐다. 제대로 된 기자들은 쫓겨나거나 귀양살이를 한다. 정부에게 비판적인 보도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엊그제 KBS 탐사보도팀이 2013년부터 기획 취재해온 훈장을 통해 본 대한민국 70년 역사 기사가 계속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기에 친일 행적자에게 훈장을 준 경우가 많다는 민감한 내용 때문에 방송이 보류되고 있다는 게 탐사보도팀의 주장이다. 이런 일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해방이 우리 사회의 주류 지배층을 형성해온 보수 정권은 늘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권력의 보호막으로 이용하려 했다. 보수 정권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론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대부분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고 그런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이 권력에 종속되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질식한다. 다양한 여론은 통제되고 권력의 일방적 주장만 관철되는 사회는 독재국가다. 지금 새누리당은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을 짚은 국민일보 기사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내년 0세에서 2살까지의 보육료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요. 자, 무상보육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예상되겠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0세에서 2살까지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1,460억 줄어듭니다. 한편 금연 지원 예산을 올해 1,475억 원에서 1,315억 원으로 줄인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배값을 대폭 올려놓고 정작 금연을 돕는 일은 소홀히 한다는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이면 기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도 담배 소비량을 올해보다도 6억 값 많은 34억 6천만 갑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 갑당 2,000원씩 담배세를 올리면서 34%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담배를 사가는 사람이 줄어드니 당연히 국민 건강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더 거둘 의도라기보다는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담배를 안 사게 해서 그래서 금연 인구를 늘리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소비량은 높여 잡았단 말이죠. 세수 증가 2조 8천억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금연보다는 세금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담배값을 올렸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6억 값이 더 팔릴 것이다. 아주 좋겠습니다.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큰 논란이 되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조 원 가운데 정부가 30%를 수자원공사가 70%를 갚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8조 원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갚아라. 이게 애초에 기조 아닙니까?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 이걸로 해서 8조를 갚겠다라고 밝혀온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는데요. 도저히 그걸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원리금 55%까지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국가적 재정 부담을 떠안기고요. 그리고 환경 파괴는 또 환경 파괴대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안고 있는 빚 14조 원이 2017년엔 17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4대강 개발 등 각종 투자 사업에 추가로 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이자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4대강 사업, 국가에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던 MB정부. 그런데 뒷감당은 영, 형편없이 한 모양.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엄청난 돈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당시 뉴스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책은 지금 수공이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수공이 상당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수익원 개발에 대한 도시에 대한 그 개발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은 지 8조 부담에 대한 그래서 최대한도로 수익을 갖다가 상쇄내면서.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이루어지지 못할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했던 것일 수도. 수자원공사의 주 업무는 다목적 댐 건설과 관리, 상수도 사업 등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 부채는 2조 원 전후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4조 원으로 늘어난 부채 중 4대강 관련만 8조 원입니다. 결국 빚 감당이 안 되자 수공과 정부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 일부까지도 세금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공은 이미 이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남은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보고 잔뜩 긴축하라고 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빚을 메우려 하기보다는 자산 매각이나 강도 높은 사업 조정을 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 임원과 직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먼저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할지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자산을 매각하고 원가를 절감해도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빚은 1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원래 이자만 지원해주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던 상황.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자력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고 이마저도 수익이 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드러났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 행위를 빙자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선택적인 사업이 아니고 원래 기후변화라든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 면에서 그는 아주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퇴임 후 어느 날 4대강이 거대한 녹조라떼가 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MB는 퇴임 뒤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 가장 먼저 낙동강 강정 고령보를 찾았습니다. 4대강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본 이 전 대통령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원외교는 왜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못 들어. 가서 빨리 커피나 마시고. 곱지 않은 시선에도 나들이 기분에 들떠있던 이 전 대통령. 잘 놀다 갈게. 잘 놀다 갈게. 잘 놀다 갈게. 미스김, 거래처에 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스김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배달하면 팡팡 꽃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만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스김, 팡팡 꽃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이는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출범 3년가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푸짐한 보고서 구독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베스트 20, 저성장 시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찾는 투자의 기회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 특강 수강 기회 등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문의는 070-7584-2050, 070-7584-2050.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가 뜬금없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을 띄우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의원, 지난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입니다. 올해 부른 증인도 3명에 불과한데요. 자, 증인을 안 부르고도 송곳 국감을 했다는 겁니다. 홍영표 의원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감이 열리기 전에 현장에서 정책 제안이나 제보를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컸다는 겁니다. 비리 제보까지 여기서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굳이 증인을 부르지 않고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홍영표 의원 발언을 굉장히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스톱 불량국감, 이 코너에서 홍영표 의원을 띄운 겁니다. 중앙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국정감사 때가 되면 무더기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 고쳐지지 않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다라는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년 전부터 재벌회장 제발 국감에 부르지 마라. 불러봐야 몇 마디 안 물어보고 말 것을 바쁜 재벌회장 부르지 말라. 이렇게 재벌회장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재벌회장 바빠 죽겠는데 국회가 불러서 손실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요. 사실은 재벌회장 그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회장 또 재벌 일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히 따지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 국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벌회장을 부르는 거, 부르지조차 말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일보의 이 같은 주장과 의도,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오너도 사실 재벌회장 아닙니까? 오늘 중앙일보에는 미국 본사를 찾아가서 시위한 노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의 한국 델파이 노조원 820명이 S&T 중공업이 델파이 지분 50%를 인수하러 나선 데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노조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잘못된 매각은 죽음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회사의 새 주인도 노조 입맛대로 이렇게 정하려 하느냐? 중앙일보는 이 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노동계를 향한 보수 언론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33면을 보면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조선 칼럼이 실려 있는데, 이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산업화를 이룬 기능 인력의 후예들이 대기업 노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착취 대상이라며 자식한테 같은 일자리를 물려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세습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노조 설립을 위해 1987년 대투쟁을 주도한 것도 이 고용세습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었고, 노조가 제도화되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받은 것도 바로 이들이다. 이미 1998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른바 36일 파업에서 관찰됐던 현상이었다. 이후로도 이 현상은 계속 관찰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에게 당부한다. 형님들 삼촌들 하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국가의 지원으로 오늘의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는 국가를 위해 보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즉 임금을 줄여받아라. 그리고 쉽게 당신들 잘릴 수 있도록 노동개혁 오케이 하라.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세습,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세습만 문제냐? 재벌세습은 어떻습니까? 오너 일가의 세습, 자격과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오너의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그 부와 권력을 이어받는 이런 세습,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제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석준 교수님? 근데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조선일보에서 실어주지 않겠죠. 조선일보야말로 3대 경영권 세습을 한 그런 신문 아닙니까? 한겨레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수송아지 24마리 값을 들여야 대학을 졸업하는 헬 우골탑의 현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은 지옥을 말하지요. 졸업까지 등록금에 주거비, 생활비 등 대학 다니는데 8,510만 원이 들었고, 작년에 학자금 대출이 2조가 넘은 것만 보더라도 이게 대부분 다 빚이란 말이죠. 자, 졸업을 하면은 사정이 나아지는가? 바늘구멍 취업 준비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요. 대학원 가려면 또 수천만 원 들고요. 차라리 빚내서 대학 다닐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한겨레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전행과 무분별한 업무 처리로 자범이 끊이지 않았던 이 조남풍 회장의 범법 행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경우 노조 설립, 또 보훈처 특별감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재향군인회가 또 한 차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남풍에게 자리보전 대가로 억대를 상납했다. 이런 매관매직의 그 행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향군업체 대표의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를 확보했고요. 기존 대표를 물갈이하기 위해서 추가 위로금 2억 원을 넘게 지급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재향군인회의 돈이 조남풍 씨의 그 쌈짓돈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비리 수사 또 다른 트랙이죠. 포스코그룹 협력업체를 통한 정치자금을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이 전 의원에 이어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고 경북 포항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이병석 의원의 측근이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잡고 포스코의 청소 용역 업체인 ENC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말이죠. 지금 포항 지역 여권 인사들도 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MB 쪽으로 지금 검찰이 칼을 들고 있는 걸까요? 네, MB 또 자서전을 내겠군요. 거액 자산가의 아들 38살인데요. 2년 반 동안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아예 항소조차 하지 않아서 이거 법원하고 검찰이 짜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마약류,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이런 마약류를 15차례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말에 이 38살 남자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또 CF 감독과 함께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인데 5일 동안 코카인을 3차례나 주사하거나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필로폰 1g을 사들인 다음 곧바로
다음날 2g을 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1g이요, 약 30회 정도의 투약분입니다. 예. 자, 이 사람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력 정치인의 인척이어서 이렇게 봐준 걸까요? 예. 법원 내부에서도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지나치게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 같은 경우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2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서울신문 1면을 보면은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수학 과목에서 낙제에 해당하는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전체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국어 영어에 비해서 6에서 15점 뒤처진 55점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수학 포기자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지만 실제 점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을 낙제생으로 만드는 고등학교 수학. 예, 저도 1990년에는 10명 가운데 6명에 속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교차가 또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구름이 많겠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부산 27도, 대구 28도, 광주 28도 등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 사설 개선은커녕 날로 악화하는 소득 불평등 구조, 이런 제목의 사설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개선은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통계청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 소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511만 원 늘 때 하위 10% 가구는 3만 원 증가했고, 소득 상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2년 26.8배에서 27.7배가 됐다.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경우가 100명 중 11명에 이른다.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중산층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위 계층으로 점차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된다.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계층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 때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 지배받는 자, 즉 노동자들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소득 불평등 구조로부터 촉발된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